달러 이렇게 받아오는 알바, 이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환전대행만 했습니다. 실제 돈이 입금된 거를 확인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이 말 수사기관에서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반복됐는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왜 허위로 신분 소개를 했는지 그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은 힘을 잃게 되죠.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서 환전 알바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인정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처벌 수위를 갈랐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법률의 규정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정확한 그 죄명이 뭐지? 이렇게 싶으실 텐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대체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데, 보통 앞글자만 따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변호사들도요. 이름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정식 약칭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입니다. 뭐라고 부르건 간에 이 법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유형 중에 알아볼 것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 내지는 사기 방조죄 이런 법률에 적용이 되었었는데, 요즘엔 대체로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가 궁금하다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법조문부터 보시면요, 약칭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2조 규정을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기망하거나 공갈을 해가지고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 이것을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통신이 뭐냐? 이것은 전기통신 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전기통신이라 하면 유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부호문헌, 음영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화나 모바일, 휴대전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문자나 SNS, 이메일, 기타 등등을 이용한 통신행위를 말하는데, 이걸로 사기를 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문자나 SNS로 누군가를 속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이 사기 행위를 구성을 하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 특별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로 보아서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법조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처벌되는 이 행위의 유형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가나다라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보면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실제 있었던 A씨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이던 A씨는 일을 그만둔 후에 아주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환전거래 대행 알바를 알게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외화를 받아오면 되는 아주 단순한 알바였는데요. 사정상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어 이해를 했고, 상대방에게 실제 돈이 입금된 것을 함께 확인한 후에 외화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기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총 30번 정도 환전거래 알바를 하다가 이 마지막 알바를 할 당시에 잠복하던 경찰에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포된 A씨,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 2년 후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채 마켓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그걸로 쉽게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환전 거래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엔화나 달러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은행 가면 번거로우니까 서로 수요 공급이 맞으면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특별히 문제될까 싶겠냐마는, 이 사건도 그런 거래의 기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유형이었습니다. 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그린 건데, 실제 제가 이 사건 자체 내용이 조금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법원에 이제 서면했을 때 판사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제출을 했었고, 그때 쓰던 그림인데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겠죠.
B에게 전화를 하거나 해서 뭐라 하면서 B의 자녀를 사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속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을 해버립니다. 같은 시각 A씨는 거래대행 업체가 지시한 대로 환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C가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C를 만난 A씨는 잠시 후에 2천만 원이 송금이 된 것을 C와 함께 확인을 하죠. 다름 아닌 A가 C의 계좌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곧 그 C에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전달을 받은 A씨는 그 외화를 다시 대행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또 다른 제3자를 만나서 건네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30번가량 환전 거래를 반복했고 마지막 30번째에 외화를 전달받을 당시에 A씨가 체포되게 된 겁니다. A씨는 이렇게 30번가량 이런 거래를 반복을 했는데 실제 형사 입건된 거래는 총 4건에 관해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실제 수거 횟수보다 형사 입건되는 횟수가 적은 경우가 있다고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나머지 26건이 왜 형사 입건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까지 이유를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하건대 그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한 이유가 뭘까 싶은데 신고를 포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급 정지 신청을 했다거나 또 돈을 이제 돌려받게 되어서 실제 피해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A씨 사건 조금 특이하죠. 다시 그림 한번 봐보시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A가 B한테 돈을 받아서 제3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유형인데 이제 수거책 사건이요. 이 사건은 보면은 C가 중간에 툭 껴있는 셈이에요. 이제 B나 C나 둘 다 돈을 이제 누군가한테 송금하거나 건네준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누구일까? 외화를 건네준 C일까? 아니면 돈을 송금해준 B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C는 실제 환전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C는 실제 자신이 가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를 희망을 해서 야채 마켓을 통해서 환전할 사람과 접촉한 것인데 이 달러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거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에게 환전 거래 대행을 지시했고 C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또는 동생이 형이 대신 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A를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조직원은 A씨에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요. A씨는 크게 의심을 못합니다. 왜냐면 진짜 누군가를 대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동시에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 따로, B씨 따로, C씨 따로 각각 따로 접촉을 해서 B가 C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A를 통해서 C로부터 외화를 수거하게 한 후에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해서 결국 외화를 수취함으로 사기범행을 완성을 한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누구다? B인 거죠. C는 이제 2천만 원을 받은 후에 자기 계좌로 송금을 받은 후에 2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건네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B는 아무 이유 없이 속아서 이제 돈을 잃기만 한 거죠. 사실 이 사건 그림보다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는 합니다. 이제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의 편의상 생략한 거기는 한데요. B는 이제 C의 계좌에 바로 2천만 원을 송금을 한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서 먼저 또 다른 계좌에 총 1억 원 이상을 나눠 송금을 했고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어떤 전자적인 조작 방법으로 이 돈을 앞서 확보된 다른 여러 계좌에 나눠 송금을 했는데 그중 2천만 원이 C 계좌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C는 그리고 A는 이런 상황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돈이 바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니까 외화를 서로 주고받고 헤어진 거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전에 철저하게 맞춰놓은 어떤 틀 안에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럼 C는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된 것이라면 사기 범행의 어떤 가담을 한 걸로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외화를 판매하려고 한 행위로 인해서 또 실제 자신이 소지하는 외화를 A로부터 입금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상당한 외화를 건넨 것이니까 A와하고는 좀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자, 이 정도로 구조적으로 복잡하면 과연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우리가 A씨 사건에서 어떠한 방어 논리를 한번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상되는 방어 논리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야채 마켓을 통한 환전거래는 실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환전거래를 대행하고 알바비를 받은 것 뿐이다. 또 실제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C로부터 외화를 전달받았다. 누구도 기망을 한 적도 없고 누구랑도 공모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논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체로 이제 이런 이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 유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흔히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A씨 사건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선 실제 판결문을 통해서 결론부터 한번 보죠. A씨의 두 가지 형사사건 중에 먼저 있었던 판결문 내용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를 찾아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의를 이제 하고 가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취지로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떠올려본 어떤 방어 논리가 있긴 하지만 A씨가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범행 횟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한두 번 그랬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환전거래 당시에 실제 A씨가 외화를 사는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어떤 때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어떤 때는 누군가의 동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외화를 교부받은 사정도 있었고요. 교부받은 외화를 곧바로 거래 대행업자가 아니라 매번 다른 제3자에게 그대로 전자를 해줬다는 사정이나 그 금액 자체도 상당히 고액이었어요. 알바 전에 거래 대행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신분이나 사업체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나 알바를 하던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됐다는 점, 비교적 고수익 알바비를 받았던 사정들은 A씨로 하여금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론할 만한 단서로 볼 수 있는 어떤 불리한 사정들이었죠. 자, 여기에서 실제 A씨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어떠한 질문들을 받았는지 제가 실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들의 질문들만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 질문들 보시면은 총 4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추려봤는데 외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와이프를 대신해서 동생을 대신해서 어떤 특수 가족 관계를 대신해서 사실상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추궁을 받은 바를 알 수가 있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애처가 구하는 것처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A씨 행동 중 어떠한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근거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결국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시인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피해 회복 그리고 합의 노력,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처하기로 하였고 A씨의 예정되는 방어 논리들은 모두 어떤 범행에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단서들로 좀 선회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니다.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좀 선회해서 주장을 한 셈입니다. 이 사건 검사는 징역 한 3년, 4년 정도 구형을 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기소된 3건에 대해서 병합된 사건으로 첫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뒤늦게 공소 제기된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제출 선고되어서 사건 발생 최종 2년여 만에 모두 1심 판결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는데 사건이 나누어서 두 개 판결이 선고된 것은 각 사건별로 이제 수사 진행 속도가 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소 제기되는 시점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먼저 공소 제기된 3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공소 제기된 나머지 사건 한 건에 대해서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발생한 사건도 이렇게 2개의 판결로 종결이 되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 이 사건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의 유형이죠. 피해자의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 측인 A씨가 그 금액을 모두 수익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범행의 완성에 기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총 4명의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그 공탁을 했죠. 공탁, 합의 얼마나 했을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총 피해자 4명 중에 2번, 3번 피해자하고는 원만히 합의를 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1번, 4번 피해자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 대비 합의금의 비율이 피해자별로 상이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당사자 간 합의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개인차가 있다는 점. 어떤 분은 이제 자기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거보다 적은데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금 역시 A씨가 마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이제 공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피해 금액이 4명의 피해자를 합산한 금액 3,452만 원 정도 되죠. 그 중에서 합의 내지 공탁을 한 금액은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회복 내지 이제 변제율은 약 한 23% 정도 계산이 되는데, 실제 A씨 사건의 판결문 중 양형 이유를 보면요, A씨가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 판결문 양형 이유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키워드 보시면 합의, 공탁, 피해 회복, 노력,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필적 오해였다 이 얘기죠.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도 없다,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고 초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렵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이 피해 금액을 얼마나 변제해야 되는지 여부는 이 피고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법은 없어요.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될 대상, 그리고 뭐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이제 사실상 사건 이제 말미쯤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셈인데, 대체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기 쉽기 때문에 변제할 어떤 금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 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변제 비율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A, B, C, D, E 사건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건 예전 2024년 11월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A 사건의 경우에는 총 5회 피해금액 9,700만 원 대비 피해 회복 액수는 합의금 600만 원, 변제율 약 6%였어요. 5명 중에 1명과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감형되었으니까 최종 형량 1년 3개월이었고요. C 사건 경우는 총 7회 범행을 했고 피해금액 9,100만 원 대비 피해 회복 액수는 합의금으로 1,100만 원, 공탁금으로 500만 원, 총 변제율 17.6%였습니다. 7명 중 2명과 합의를 했고 3명에게는 공탁을 했죠. 항소심에서 합의 내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년이 감형이 되어서 최종 형량 징역 6월을 선고를 받았고요. D의 경우에는 총 범행 횟수 14회, 피해 금액 3억 6천만 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피해금 없이 4년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이제 피해 회복 액수는 합의금 6천만 원, 공탁금으로 800만 원 지출해서 총 변제율 33%, 14명 중 9명과 합의를 했고요. 5명에게는 공탁을 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크게 감형 선고가 되었죠. 집행유예가 선고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과 다르게. E의 경우에는 총 범행 수 4회, 피해 금액 5,200만 원, 그 중에서 합의금 500만 원, 공탁금 500만 원, 총 변제율 19.2%, 4명 중 2명과 합의를 했고 1명에게는 공탁을 했습니다.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에서 선고가 이제 되었는데 검사 항소를 했죠. 다행히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 그대로 확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B는 보시면은 아무 합의 공탁 없었어요. 합의 공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제율 0%죠. 징역 3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제 1심, 2심 모두 동일하게 징역 3년 이렇게 앞선 사례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제율이 20% 내외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거로 봐서는 어떤 현실적인 피해 회복 금액이 얼마였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 있고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망행위라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그리고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내지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이 그 현금수거책에 관한 이야기였죠. 앞서 살펴본 A씨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바로 금품 수거를 지시받지 않더라도 건물 사진을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등으로 이제 다른 내용의 단순한 형태의 어떤 알바를 모집해놓고 실제 관련된 일을 좀 조금 시키다가 나중에 슬쩍 금품 수거를 지시하기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실제 다른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결국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사례 한전 알바였습니다. 본인은 단순 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은 주범이 아니다라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반복성, 허위 신분 소개, 제3자 전달 같은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죠. 초기 대응 방식, 진술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합의와 공탁, 변제율 이런 것들, 실제 이 부분,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정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무슨 이유에서건 돈이나 금품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바비를 받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해결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